그래서 판사님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일어나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 진짜로? 판장님이 이제 여자 판사님이셨는데 네. 너무 놀라신 거죠. 어. 재판장님이 저한테 원고 대리인 이 원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멋진 두 분 변호사님과 함께 즐겁고 유쾌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울중앙지부 윤인건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인건 변호사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바로 옆에 사실상 제 6의 홍보실 멤버이십니다. 우리 서울중앙지부의 박성태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부 박성태 변호사입니다.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두 분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정말 진짜 흔쾌히 제가 딱 전화 한 통에 흔쾌히 진짜 출연을 제가 승낙해 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사실 뭐 저희 공단 변호사들 다 바쁘지만 네. 또 공단에서 이렇게 공단을 홍보하겠다는데 네, 네. 또 안 나오기가 그래서 네. 바쁜 가운데 또 네.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랑은 이제 자주 소통을 하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인식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은 사실이 벌써 저희가 알고 지낸 지가 거의 반십년이 됐어요. 네. 5년이 됐네요. 5년. 야. 그 예전에 그 2018년 12월인가? 그때 이제 그 서울에서 이제 법률 세미나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박성태 변호사님이 그 대회 출전하실 때 냈었던 원고를 제가 영상으로 만들면서 그때 첫 인연을 맺게 됐고 네. 예. 그리고 나서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법률구조 세미나 때 영상 하나씩 작업하면서 얘기하고 네, 우리 네. 또 소나무 밑에서 옥수수 커피 먹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또 만나 뵙게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2018년 그때가 처음 뵀을 때가 법무관 딱 끝났을 때인가요? 그때 그 시절에? 그때가 2019년 12월쯤인 걸로 기억하고 그러네. 네. 2019년이네. 2018년. 서울에 있는 라마다 호텔에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영상에 그 막 음악도 넣고 같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네. 네, 그때 계장님께서 막 이런 조언도 해주고 저런 조언도 해주고 네, 여러 얘기를 하지 않았나 그랬었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5년이나 지난 거죠. 네. 그리고 윤 변호사님은 그 사실 예전에 한번 저희 유튜브 영상에 한번 출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직접 촬영한 건 아니고 이제 저희 대학교 기자단 친구들이 찍은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것도 훌륭한 영상이긴 한데 그때 좀 아쉬웠던 게 이게 저분이 이게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탤런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 대학생 친구들이 끄집어내는 게 조금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제 한번 다시 모시고 정말 진짜 다시 한번 모셔야겠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에서 이렇게 기회가 오네요. 네. 네. 그러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오늘 촬영 그래서 즐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모시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 윤 변호사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제 법정 에피소드 이런 법정에서 있는 재미난 에피소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좋을 것 같다 하셔가지고 마침 제가 요즘 법정물을 많이 봐요. 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보는데 물론 저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되게 좋아하니까 이제 어떤 시적 허용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극중 재미를 위해서 어떤 허구성을 좀 곁들이던가 약간 왜곡을 좀 하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요즘 말로 선을 넘는 게 좀 많더라고요. 좀 적당히 왜곡을 해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좀 너무 그게 재미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왜곡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나온 지 좀 된 드라마인데 그 어떤 정의로운 젊은 검사가 어떤 재벌 회장을 이제 횡령이나 배임으로 이렇게 기소를 한 거야.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재벌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이제 재판에 참석을 해. 이제 재판에 참석하고 이제 중간에 갑자기 쉬는 시간에 갑자기 부패한 부장 검사가 이 재벌 회장을 따로 부르더니 뭐 회장님 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소유예로 끝날 테니까
이제 조금 그 조금만 견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기소를 했는데 무슨 기소유예야. 근데 이게 좀 그게 재미를 위해서라지만 이게 좀 너무 잘못된 정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하필이면 그 드라마가 또 1화 때 또 그런 게 되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몰입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일반 대중들은 법원에 갈 일도 없고 그리고 사실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법정이 뭐 두 분처럼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변호사님들처럼 가지 않는 이상은 진짜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게 전부인 것 같은데 그렇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올바로 짚어주는 것도 일종의 법률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방적 네, 법률 구조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공익적인 측면에서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분 변호사님 통해서 재판 많이 나가시니까 정확한 정보를 들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잘못된 매스미디어가 이 잘못 주입시킨 것들을 이제 디톡스해보는 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 이제 어린 친구들이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고 이제 변호사가 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아시다시피 드라마에서 이제 묘사되는 어떤 법조인의 모습이 화려하잖아, 되게 화려하고 이제 어떤 부와 명예가 같이 따라오고 뭐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사명감에 뭐 정의감에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부분을 보고 이제 변호사의 꿈을 갖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이게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그 뭐 변호사가 되고 나서 화려한 삶이 당연히 뒤따라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업무량 때문에 되게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멸을 느끼시는 분들도 몇 명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그 드라마 보면 변호사들이 일하는 모습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저도 변호사 되면 밖에서 이제 폼 잡고 좋은 옷 입고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런 시간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이 대부분 사무실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의 업무량이라는 것도 모두가 다 같지 않고 어디서 일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의 위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일단 환멸을 느끼는 경우는 제 생각에는 뭐 돈이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다라고 했을 때 환멸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배당님한테 이제 5일을 밤새라고 합니다. 5일 밤새서 일을 하라고 이제 지시가 내려왔는데 5일을 밤새서 일을 해놓으면 하루에 1억씩에서 5억을 준다라고 해요. 5일 밤샜을 때 환멸이 올까요? 네, 그렇지가 않겠죠. 네. 근데 대부분 변호사들이 이제 변호사들도 두 종류가 크게는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송무 변호사를 기준으로 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있고 자기의 이제 그 영업으로 이제 대표한 그 변호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변호사한테 고용돼서 이제 고용 근로자로 근무하는 그런 걸 이제 저희가 어서 변호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좀 입장이 다를 것 같아요. 일단 대표 변호사다. 근데 내가 이제 수임을 해서 일을 하는데 조금 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수임을 조절하면 되잖아요. 이제 수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하는 방법으로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을 세게 불러가지고 내가 이 돈을 받으면 지금 힘들지만 조금 더 환멸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겠다라는 수임 계약을 하면 되는데 어서 변호사는 사실 사정이 다르거든요. 본인이 이제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대표가 수임해온 사건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받는 월급보다 이제 일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일하다 보면 우리 업무가 그 변호사 업무라는 게 정말 골치 아픈 사건들을 담당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 싸우는 일이다 보니까 좀 힘든 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제 현타가 소위 말하는 현타라고 하죠.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변호사 된 건가? 라고 할 때 좀 환멸이 느껴질 수가 있죠.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늘 소송을 하는 변호사의 고충인데요. 누군가의 삶에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그러한 감정들을 온몸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 진짜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요즘 그 뭐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그 자기계발서 같은 거를 좀 원래 자기계발서 되게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 자기계발서를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많이 좀 끌려서 많이 보게 되는데 요즘 막 그런 게 있어요. 요즘 뭐 그거 들어보셨어요? 끌어당김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근데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중요한 게 내 무의식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무의식과 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이제 무의식의 긍정적인 내용들만 담아야 이제 그게 막 상상하는 대로 막 이루어지고 막 정말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막 그런 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두 분 같이 변호사분들은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막 남의 고통과 뭐 절망감과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 네. 뭐 심리학 그러니까 뭐 정신과 의사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무의식에 내 무의식에 되게 그러니까 나는 의식을 못 하지만 네. 안 좋은 영향을 좀 네.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의 아니게 내가 뜻하지 않더라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뭐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밝고 재밌는 사람이었어요.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 사실 이 일은 좀 차분해질 필요성도 있고 그 다툼이 맞는 문제다 보니까 저도 약간 고민이 많아지고 늘 뭐 하루에 웃을 일이 정말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좀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즐겁고 뭔가 행복한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왜 나는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이런 일을 택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그거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물론 변호사라는 직업에서는 그건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죠. 감수해야 되지만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정말 참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MZ세대 변호사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입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전통적인 변호사 업무를 송무 변호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 나가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는 거 그런 걸 송무 변호사라고 하는데 송무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회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걸 좀 선호하지 송무에 와서 이제 골치 아프게 머리 쓰고 이런 거를 선호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또 예전에는 뭐 송무 변호사 하면 큰 뭐 부도 오기도 했었는데 이제 시대가 점점 송무 변호사가 큰 부를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그렇게 골치 아픔을 감당하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냐에 있어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송무변을 택하지 않고 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좀만 더 붙이면은 그런 어떤 그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런 거 듣는 그 좀 약간 극단적인 사람은 심지어 발라드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막 슬픈 노래를 안 듣는 거야. 왜냐면은 내 무의식에 나쁜 영향을 주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그렇죠. 근데 법조인들은 그걸 맨날 듣고 있잖아. 뭐 변호사 검사가 아니라도 우리 공단 직원분들도 이제 상담하시다 보면은 이제 남의 어떤 안타까운 사정이나 힘든 일들을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게 나는 이제 남을 위해서 이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 하더라도 그 정신 건강에 있어서 그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좋지 않죠.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좀 잘 관리하고 지키는 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들어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뭐 공단 임직원 모두가 사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좀 더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다양한 좀 뭐 생각을 좀 해봄직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공단에서 운영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뭐 심리 상담 케어인가? 난 처음에는 이런 거 왜 하나 했어. 아니 이게 이렇게 심리 케어까지 받아야 될 정도 했는데 지금은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 거를 왜 해야 돼? 왜 그런 게 필요한지가. 그리고 사실 법조인이라는 게 그 안 좋은 얘기를 듣고 그랬구나 마음이 아팠겠다 하고 끝내는 직업이 아니고 그 상황을 듣고 우리가 결국에 이 사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률 문제는 좀 루틴한 거여서 답이 빨리 나오는데 어떤 문제는 답이 좀 당장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이 퇴근하고도 사실 저는 좀 훈련을 하려고 하는 퇴근하고는 일 생각을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건 같은 경우에는 퇴근하고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네, 왜냐하면 결국에 이거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 어떤 사건에 맡았을 때 결국 패소를 받거나 결과가 안 좋았을 때 그 책임을 온몸으로 감당하는 거는 담당 변호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맞는 건가? 아니면 뭐 어떤 방법이 있지? 이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사실 좀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 개인의 건강에 있어서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거, 예. 박성태 변호사님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꿈을 꿀 때도 있다. 네네네. 사건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우리 하고 있는 지금 사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이제 패소를 받고 의뢰자가 이제 찾아와서 저한테 이제 막 그런 꿈을 꾸신다는 네.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 저는 이제 작년 승소율이 98.7입니다. 그러니까 어. 대부분 사건 다 이기는데도 이런 고민을 하는데 사실 그 공단이 아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단은 이제 어쨌든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외부 사건은 승소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모두 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면 밖에 변호사님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또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쉬운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신과 상담을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이 정신과 의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거랑은 좀 느낌은 다르지만 어쨌든 변호사님들도 다 그런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듣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말씀 좀 더 드리면 이게 어쨌든 법률 문제 처한 사람들이 좀 삶의 극단에 몰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그 법률 문제가 자기 삶의 전부가 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분들의 정신적으로 조금 타격이 와서 그런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한테 다 쏟아내시는데 어떨 때는 이제 내가 변호사인가 아니면 심리상담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좀 말씀을 드려서 잘라내야 되나? 이거 선생님 이런 거는 좀 딱 법리적으로만 접근해야 네네. 되나? 그 하소연을 잘라내야 되나? 아니면 이 사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걸 다 들어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 드라마 보면 이제 그 법조인들이 막 몇 조 몇 항 이렇게 막 다 외우고 다녀요. 법조인들 네, 보면 네. 검사든 변호사든 네. 판사든 법조인들이 이제 그 똑똑하다는 그 이미지가 보통 그 두꺼운 법전을 다 외우고 다닌다. 그게 다 머릿속에 있다. 약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미지로 비춰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계장님께 먼저 묻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법령 개수가 몇 개나 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몇만 개? 실제로 네. 지금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네. 이제 법령이라고 하면 법, 뭐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포함하는데 이제 2013년 6월을 기준으로 5,812개입니다. 5,812. 네, 근데 그 법령에는 이제 그 조문이 여러 개가 있겠죠. 네. 사람이 이 5,812개의 법령을 모두 외운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제 주변에 그러니까 뭐 이 친구가 무슨 상담을 받고 왔나 봐요. 근데 상담을 받고 왔는데 변호사가 이제 이 친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변호사라면은 모든 법조문을 다 외우고 다니는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그런 이 식까지 친구 많죠. 이 친구를 상담했던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무슨 법전을 찾았나 봐.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약간 그 뭐 실력이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네. 아니 변호사면 다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야? 왜 저거를 이렇게 저렇게 막 여기저기 찾고 있지?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도 그런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하도 이제 그 법조인들이 다 법조문을 다 외우고 다니는 것처럼 묘사되니까 그래서 네. 오해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모든 법률을 다 외우고 있을 수는 없고요. 이제 사건을 처리하면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그 법률의 특정 조항이라든지 그 법리를 법률 전문가로서 기억을 하는 거고 이제 사건을 마주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조항 같은 경우에는 빈번하게 이제 사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조항의 숫자라든지 뭐 예를 들면 뭐 307조다, 뭐 2조다 이러면 외워지는 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거지 인위적으로 모든 법 조항을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그 또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5,000개 넘게 이제 법률이 있고 심지어 지금 뭐 국회에서도 계속 법률이 개정돼 가지고 공포되는 숫자만 하더라도 그게 10,000개가 넘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를 기억하기보다는 중요한 법리라든지 처리의 방법 그리고 어디에 어느 그 규정을 찾아보면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키를 아는 뭐 그런 방법으로 법조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드라마를 보면 이제 재판 같은 거 할 때 이제 상대편이 부당한 주장 같은 걸 할 때 막 변호사들이 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일어나잖아요. 막 이 있습니다, 뭐 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뭐 상대방의 부당한 변론에
행사에 대해서 상대방 대리인이나 뭐 상대방이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소송 수행의 방법으로 뭐 재판장에게 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실제로? 자신의 주장을 이제 이제 반박하는 변론을 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드라마처럼 이렇게 멋있게 막 이 있습니다 이러지 않고 판사님 이거요 이렇게 되는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는 하지 않는 잠깐만요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네. 이제 공단에 근무하면 사실 저희가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벌써 제가 근무한 지도 계속 뭐 1000건이 넘는 사건 수행한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뭐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일어나서 네네네. 이 재판장님 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케이스는 제가 실제로 한 번도 못 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 상대방 질문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의를 하거나 뭐 제가 이의를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증인 신문 하는데 상대방 주신문이 모두 다 유도 신문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주신문엔 유도 신문이 금지된다는 그 네, 규정이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주신문 도중에 이제 잠깐 제가 재판장님 잠깐 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대방 그 신문이 모두 유도 신문이라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사실 왜 이의 있습니다를 하냐면 그 법률 규정 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하자가 치유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네.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하자를 치유된 걸로 보는,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진다고 보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만약에 어떤 제재를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이의를 제기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상대방이 말하는데 이의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 변호사도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뭐 이의를 제기하되 꼭 말을 끊고 그러진 않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너무 다툼이 상대방 이미 변호사랑 감정이 상했다.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의뢰자가 나한테 굉장히 많은 뭐 비용을 지불해서 내가 어떤 재판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중간에 그렇게 뭐 끊을 수는 있겠죠. 네. 아니 퍼포먼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완전 말의 향연이에요. 그 재판 자체가 이제 막 진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만들어가는 진짜 이 말의 향연이잖아요. 막 진짜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하는 말, 검사가 하는 말, 판사가 하는 말에 의해서 그게 재미가 긴장감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구술 위주의 재판이 아니지 않나요? 실제로는 정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서면 위주의 재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막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상에 나오는 이제 내용은 이제 구두 변론을 통해서 극적인 흥미 요소를 막 극대화하는데 실제 이제 소송 실무상은 어쨌든 간에 서면을 통해서 그 서면에 대한 내용을 재판 기일에서 진술하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많은 사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다 보니까 뭐 구두로서 변론할 기회가 좀 적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TV에서 보는 것처럼 구술을 많이 필요하는 사건은 당연히 실제 소송 실무에서도 이제 뭐 소송 대리인이나 뭐 검사나 재판부에서도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영장 실질 심사라든지 네. 아니면 뭐 가처분 신문기일이라든지 행정소송에서도 집행정지를 다투는 그런 신문기일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그 해당 그 신문을 통해서 결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 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양측의 공방이 많이 오가고 그래요? 구술 변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TV에서와 같은 이제 법정의 모습이 실제 재판을 한번 방청 갔더니 너무 없더라. 이 너무 뭐 1분 재판이고 5분 재판이고 뭐 이렇게 어떠한 상당한 막 공격과 방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뭐 변론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 제가 그 방금 5분 재판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 저도 이제 공단 입사하고 이제 처음 법원 갔을 때 근데 이제 저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했던 법정의 모습은 진짜 이렇게 막 드라마처럼 되게 확 오고 가고 공수가 오고 가고 약간 이렇게 막 치열한 그런 거를 상상했는데 그냥 한 사람당 한 5분 심지어 어떤 사람은 1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딱 보더니 판사가 그냥 네 변론기일 진정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간 막 법원 그 병원에서 이제 막 뭐라 해야 될까 병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로테이션이 빠르더라고요. 로테이션이 빨라가지고 이게 뭐지 지금 이게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약간
뭐 환상이 깨졌다고 그래야 되나? 약간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법정에서 진행하는 시간이 1분 혹은 5분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 뒤에 이면에 그날의 1분과 5분을 하기 위해서 소장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송달을 하고 상대방한테 송달을 하고 양측 당사자 간에 서면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장시간의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뭐 1분 5분은 그냥 대면을 하고 그걸 확인하는 자리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또 짧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정에서 해야 될 말들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면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미 판사는 어떤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 양쪽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이미 들은 걸로 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간주가 된다기보다는 뭐 그렇죠. 그날 이제 그 낸 서면을 진술하는 방법으로 이제 판사한테 이제 알리는 거죠. 그 미리 판사는 읽고 들어오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읽고 나서 의문이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죠. 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서로 이제 구술 변론이 오곤 합니다. 근데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는 공판 중심제라고 해서 네. 공판에서 이제 대부분 그 네, 싸우게 그렇죠. 되어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재판에서 그러니까 네. 민사도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이제 서면으로 그 서로 주고 받았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민사소송법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이제 하는 그 서로 이제 구술 통해서 그런 재판에서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질수록 하자라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 규정 그렇게 이제 가자는 게 저희 우리 법의 방향인데 실제로 지금 한 재판부에 너무 많은 사건이 배당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판부 보통 일주일에 이제 하루 또는 이틀 재판을 하는데 사건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오늘 다 해야 되는데 나와서 언제 이야기 듣고 네,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너무 하루 다 가고. 네, 많이 다 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미리 이제 서면 형태로 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 만약에 가서 저희가 서면을 내지 않고 당사자분들 특히 잘 들으세요. 그 당사자분들은 네. 이제 재판이 있으면 그날 가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료도 이렇게 막 챙겨서 오세요. 근데 그날 와서 얘기를 하면 그날 재판이 또 그날 낸 걸 바탕으로 상대방이 또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날 절대 끝나지 않거든요. 제발 미리 내세요. 증거도 그날 내려고 하면 상대방 법원 제출 부수까지 맞춰서 와야 되는데 당사자는 증거라고 하면서 꼭 한 부만 들고 오시거든요. 그럼 그날 증거를 또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변호사님들이랑 이런 분들한테 네네네 미리 직접 네. 그러니까 당사자가 이제 직접 재판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당사자들은 생각이 내가 가서 그날 이제 말을 잘하면 왜냐면 법정물에서는 그날 이제 변론을 잘해서 뭐 해결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잘하신 게 네. 안 그래도 질문 여기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방금 그러니까 증거 같은 걸 사전에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드라마 보면은 어떻게 하냐면 막 이제 변호사가 패소하기 직전이야. 막 이제 막 변호사도 막 검사한테 말려가지고 막 어떡하지 하고 막 판사도 이제 막 검사 편을 막 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변호사도 이제 낙담하고 이제 체념하는데 갑자기 저기 뒤쪽에서 문이 확 열리더니 결정적인 막 USB 증거를 들고 막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증거를 이렇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막 갑자기 한 순간에 판사가 막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진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게? 그런 경우는 보신 적 있으세요?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없죠. 없습니다. 네. 일단 없고요. 네. 그러니까 물론 그건 극중의 재미를 위해서 당연한 거긴 하지만 증거를 그날 들고 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 네. 네 그렇게 뭐 무슨 잠깐 이러면서 네. 이러냐는 거. 그럼 판사 물어보죠. 누구세요? 선고 기일은 저희가 나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실제로 그 선고 기일에 당사자가 그런 결정력 증거를 갖고 오냐 이런 거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재판은 선고 전에 종결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를 네.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공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판을 이제 종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종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증거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재판을 끝내고 이제 그 이후에는 판사가 그 나온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이제 판결을 하는 그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문이 닫힌 거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문이 닫히고 이제 더 이상 어떤 증거도 네네. 이제 근데 만약 종결 후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장이나 증거가 제출될 수 있죠. 네. 그럴 경우는 보통 판사가
보고 이거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변론 재개 절차라는 걸 거칩니다. 그래서 변론 종결하고 변론이 재개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판사가 봤을 때 약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변론 재개를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선고일 같은 경우에 재판장이 이미 판결문 다 썼습니다. 다 써서 이제 그 판결문에 대해서 이제 판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누가 판사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결정적인 증거를 들고 왔습니다 이런다고 하면 그 짜증나는 거죠. 제가 재판장이다? 그러면 누구세요? 라고 묻고 그럼 일단 앉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선고기일이라서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고 만약에 다툴 내용이 있으면 판결 받고 2주 안에 그러니까 민사 같은 경우에 2주 안에 항소하시면 된다. 라고 하지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변론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판결문 다 써놨는데 네, 왜 그 전에 안 내고 이제 와서 내냐 이거죠. 네, 만약 대리인이 그런 행위를 한다? 그 대리인과 다시 수임계약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드라마에서 보면 그 판사님들이 이제 그 판결할 때 이제 법봉을 이렇게 땅땅땅 치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많은 분들이 그거 아직도 그런 줄 아는데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실제 법원에서는 법봉을 사용해서 뭐 선고를 하거나 재판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 하고 끝? 네, 구두로 뭐 오늘 뭐 선고기일 뭐 개정 선언을 하고 네. 뭐 선고의 결과를 밝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고를 하지 뭐 원고 승소입니다 하면서 뭐 법봉을 땅땅땅 3번을 내리친다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네. 네, 우리 말씀하세요. 계장님 그 이게 땅땅땅 치는 거 네. 뭐 TV나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법원 외로 법원으로? 뭐 국회에서 본 적 있지 않아요? 국회에서 본 적 그렇죠. 있죠. 의사장이 땅땅땅 이렇게 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법안에 반대하는 경우에 이거 땅땅땅 못하게 하려고 뭐 가서 막고 법봉 뺏고 이런 거 TV에서 보신 적 있죠. 네. 네. 이게 그 사실 그 국회 의결도 이 법봉을 쳐야 의결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의결되었다 하는 거 이제 의결됐다고 하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건 약간 상징적 의미에서 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모르고 이거를 뺐으면 가결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1966년이 이제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는 법봉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일본의 그런 사법제도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만들어졌었는데 1966년 이후에는 법봉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드라마에서 왜 이런 걸 쓸까요? 약간 이제 뭐 그게 떠들면 피고인 조용하세요. 약간 정숙하세요. 약간 이런 의미로 치는데 네. 제 생각에는 드라마에 쓰는 게 약간 그 법원의 권위를 상징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닐까. 근데 실제에서는 안 법봉을 한다. 사용하지 않는다. 안 한 지 오래됐다. 네, 1966년 이혼된 만약 봤다. 그분은 이제 1966년도 이전에 법원을 가보신 분이죠. 그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 제가 예전에 그 법원 갔을 때 그 존경하는 재판장님도 안 쓰던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당사자 이외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쓰는 경우는 못 봤습니다. 뭐 대리인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왜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쓸까라는 제가 또 의문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한번 찾아봤죠. 네. 미국에선 재판장을 이제 프레사이딩 저지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재판장 부를 때 Your Honor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의 이제 그 오너라는 그 자체가 영광, 존경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냥 뭐 재판장을 존경해서 이제 Your Honor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쓰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 옮겨오면서 약간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쓰는 게 아닐까. 네. 근데 그 미디어가 이제 다 그 국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시 갈게요. 미디어가 대중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뭐 탄원서 써와라 아니면 진술 써와라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걸 무조건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사자 가보면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존경하는 재판장님을 많이들 붙입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판사님들이 뭐 어떻게 느끼실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약간 좀 서로 낯뜨거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뭐 변호인이나 소송 대리인이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용어를 뭐 쓰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할 때 이제 재판부를 향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면서 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할 때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뭐 특별히 소송 대리인이 쓰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말이 나와서 그래. 또 드라마 보면 이제 그 판사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검사 측이랑 변호인 측이랑 이제 다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이렇게 90도로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판사한테 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떤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그게 판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맞습니다. 재판부에 대한 권위, 재판부의 권위에 대해서 인사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은 이게 다 판사한테 인사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요. 네. 요새는 이제 재판부도 입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재판부도 함께 그 재판의 그 방청석에 있는 그 국민 공개 법정을 유지하고 있는 그 국민과 소송 관계인에게 서로 상호 인사하는 재판부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서로가 인사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누구가 어떤 특정의 소송 관계인한테 인사한다기보다는 그 재판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권위에 대한 존중과 뭐 경의를 표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개인에 대해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네. 뭐 좀 덧붙여드리면 네. 이제 처음에 우리 변호사님들 저희가 초년차 변호사님들이 오면 이제 법정 예절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 하면서 저희가 제일 처음 말하는 게 법원 이 법정에 출입할 때는 이제 법대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이제 문 앞에서 법대를 향해 인사를 하고 나오는 거를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사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작은 예절이고 판사도 뭐 사실 크게 신경을 안 쓸 수 있는데 일단은 그게 법정 예절이라고 저도 배웠기 때문에 도제식으로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하는 그런 약간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낼 때 좀 소극적 반항이죠. 약간 재판부랑 어떨 때 싸우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재판부랑 이제 저희 측 의견이 조금 달라서 재판부에 설명을 하는데 이제 재판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해서 좀 설전을 벌이고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좀 약간 재판부에 대한 불만 표시로 인사를 안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네, 이건 제가 하는 약간의 소극적 반항입니다. 네, 인사를 한다. 네. 죄송합니다, 재판님. 네. 두 분은 이제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이제 맡으신 사건이 많은데 뭐 의뢰인이 이렇게 돌발 행동 같은 거 하신 적 없나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영상 보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한대. 어떤 변호사님은 의뢰인 보고 나랑 같이 법정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한대. 근데 이 피고가 이제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이 이제 탐탁치가 않은 거야. 성에 안 차니까 갑자기 돌발 행동으로 일어나 가지고 판사님 이거는 한다는데 그러신 적 없어요, 두 분은? 네. 먼저 얘기할까요? 네. 그러니까 그 대리인들이 우리 당사자에게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는요. 재판에서 한 얘기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리할 얘기를 하면 그게 저희는 변론에 현출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게 변론이 돼버려서 당사자한테 불리하게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불리한 사실은 사실 굳이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소송 전략 중 하나거든요. 근데 당사자는 내 얘기를 왜 다 안 해주냐. 그게 이제 안 해주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불리해서일 수 있고 아니면 정말 이 사건 쟁점과 관계없이 쓸데없어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당사자분들께서는 좀 저희가 이제 정제된 이야기로 쟁점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 좀 답답해 하시면서 직접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불리한 얘기가 나갔다라고 하면 그 소송은 이제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판사도 보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분이 지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네. 조력을 받아서 하는 발언이 아니라 네. 자신의 돌발적인 행동이다라는 걸 눈치챌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즉시 법정에서 이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 재판부에. 네. 법원에서 하면 변론 조서라는 게 쓰여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변론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 보통은 이제 재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히 써요. 근데 만약에 뭐 구술 변론이 많이 오고 간다거나 판사가 녹음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변론을 다 녹음하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뭐 중요한 사실 뭐 빌린 거 맞냐고 했을 때 빌렸다라고 하면 그 조서에 꼭 기재하거든요. 네. 핵심이 되는 사실에 핵심이 대해서. 되는 조서에 기재하거든요. 그거는 이미 상대가 인정하면 나중에 물으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대리인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리는 정말 당사자를 대리하는 존재거든요. 원래 네. 권한은 당사자한테 있는 거고 네. 대리는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는 그런 발언에, 소송 행위도 무게감이 모두 있다. 다 유효해요. 유효하다. 네. 아. 그러니까 대리인이 하거나 당사자가 하는 소송 행위가 다 유효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하는 그런 발언도 유효하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돌방 행동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제 공단 변호사는 사건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만나는 의뢰인도 많고 재판도 많이 가기 때문에 진짜 이 썰 풀면 3박 4일 이거 찍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제가 뭐 조금 그 이거 뭐 3박 4일은 좀 가정했고요. 네, 몇 개만 좀 이 자리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네. 혹시 당사자분들께서 이 방송 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사건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네.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고, 네, 기억이 그렇기 때문에 좀 왜곡됐을 수도 있다. 네, 만약에 당사자시라면, 네, 제가 잘못 말하는 걸로 그렇게 네. 기억하시고 네. 조금 기대됩니다. 좀, 네, 네. 너그럽게 넘어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만약에 당사자 불편하시다고 하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 네. 네. 일단 그 예전에 나훈아 씨가 기자회견에서 이제 그 테이블 올라가가지고 바지춤 잡고 네. 보여줘야 믿겠습니까? 보여줘야 믿겠 이거 하신 거 기억나세요? 네. 그 취했던 사건과 유사한 사건인데요. 네. 저희 의뢰자 분께서 법정에서 바지를 벗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희 의뢰자께서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트럭이 이제 전복돼서 사고가 크게 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받던 중에 치료비를 보통 산재를 당하면 치료 이제 산재 처리가 돼서 근로복지공단에 비용을 지불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받다가 근로복지공단에 판단하기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뢰자분이 다투셔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셨고 법원에서 이제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도와주라고 이제 법원 소송 구조를 내서 받은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조금 그 근로복지공단도 자기네가 이제 내부에 그 자문위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느 정도는 적합한 판단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제가 의뢰자 사항도 봤는데 조금 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뢰자분께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일단 그 신체 감정을 하긴 했죠. 그래서 했는데 저희한테 좀 불리하게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기기가 어렵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그분이 면담할 때 변호사님 제가 뭐 증거를 보여드려 믿겠습니까? 이러면서 그때 한번 제 앞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제가 남자분이셨어요. 여자분 아닙니다. 남자분이셔가지고 제가 제가 다 봤습니다. 알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그 이제 감정이 나오고 그 이제 재판 기일이었습니다. 재판에 들어갔는데 뭐 이제 감정 결과에 대해서 서로 이제 얘기했죠.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판사님이 감정 결과에 따르면 저희한테 이제 불리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감정 결과가 불리하니까 너희가 패소 판결 받을지 아니면 소를 취할지 정하라는 입장의 말씀이세요. 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뢰자가 이제 제한테 이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판사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님 제가 결정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을 가시면 행정재판 같은 경우에 여기 재판석이 있고 원고와 피고가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이제 저희가 원고여서 원고석 옆으로 나갔죠. 나가더니 그때 저는 이 사람 왜 일어나나 약간 이렇게 좀 벙쪄 있었거든요. 제 앞에서 바지 벗었던 것과 이 재판과의 시점이 이제 한 2달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왜 일어나나 했는데 거기서 이제 진짜로 바지를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재판장님이 이제 여자 판사님이셨는데 너무 놀라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경위가 달려오고 그러면서 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이랬는데 재판장님 제가 이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 상처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또 이러셨네라고 했더니 이제 판사님 경위가 이제 좀 제지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재판장님이 저한테 원고 대리인 이 원고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 앉으세요 이렇게 해서
안 쳐드렸던 사건이 있고요. 아니 근데 그게 네. 변호사님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그렇죠. 그걸 예상을 변호사님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치?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분이 돌발적으로 했는데 평소 같으면 제가 이제 재빠르게 제재를 했을 텐데 뭐 잡거나 앉으세요 이렇게 했을 텐데 근데 저도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재판장님 제재가 안 돼서 저한테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앉으라고 해서 다행히 좀 의뢰자분이 일단 앉으셨거든요. 당사자의 돌발 행동이라 하면 언제나 뭐 사실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당사자가 가장 억울해하는 순간이 돌발 행동을 하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재판을 하다 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 재판부에 대해서 갑자기 화를 낸다거나 이제 대리인과 합의되지 않은 진술을 해서 어떻게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저희 뭐 공단 변호사님들도 모두가 다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다루는 사건들이 대부분이 이제 피해자를 대리하는 사건들이다 보니까 네. 피해자가 재판 법정에 오기까지 겪었던 고통은 사실 본인이 직접 피해를 겪은 거 이외에도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그런 피해를 제대로 진술하거나 호소하거나 구제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돌발적으로 자신의 피해 감정 때문에 해소되지 않는 피해 감정 때문에 울분을 토로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공단 변호사한테 뭔가 이런 사건 절차 진행이 분명히 이제 대리인의 잘못은 없다라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어딘가 누군가한테 하소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마음의 응어리 때문에 뭐 돌발 행동을 하는 뭐 경우가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기억나는 건 이제 민사 사건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피고였고 그 시장 상인 간에 돈을 빌려줬냐 안 빌려줬냐 이런 어떤 쟁점이 된 사건이었어요. 네. 이건 역시 이제 법원에서 당사자가 어렵다고 해서 법원에서 도와주라는 법원 소송 구조 사건이었는데 할머니가 이제 좀 시장에서 노점상을 오래 하신 분인데 좀 억센 분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1심 결과는 제가 기억을 안 나고 저희 항소심 맡았었는데 네. 상대방이 이제 증인 신청을 했죠. 증인 신청을 해서 이제 증인 신문 하는 날이었어요. 보통 증인 신문 하는 날은 그 증인 신문만 주로 잡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잘 없는데 그날이 이제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재판이 많이 밀렸어요. 저희가 이제 증인 신문 해야 되는 시간보다 1시간 반 정도 밀려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까지 증인 신문이고 다음은 이제 일반 사건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었는데 더운데 그 에어컨 안 나오고 사람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증인이 나왔는데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불리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의뢰자분이 너무 흥분하셨어요. 이 XX연아 어디서 거짓말을 해. 그래서 제가 1차 제지를 했죠. 가만 계세요. 왜냐면 저희도 반대 신문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제 신문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뭐 그 상대방의 그런 진술을 타내 그러니까 증거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할머니는 이제 이 사람이 나오는 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시 갈게요. 증인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까 흥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욕을 시전했죠. 여기서 차마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제 법정에서 욕을 막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재판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제지했어요. 피고 가만히 있으세요. 네, 욕하지 마시고요. 약간 제지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증인 신문 이어가는 와중에 또 불리한 얘기가 나왔어요. 뭐 돈을 빌리는 걸 이제 뭐 본 적 있냐라고 했을 때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가 갑자기 나서 증인 멱살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놀랬죠. 사실 뭐 재판 그 하면서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가지고 그 재판장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당사자 퇴정하라고 해가지고 경위한테 끌려 나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증인 신문 하는데 밖에서 이제 경위한테 우리 여자가 소리 치는 모습이 법정 안까지 들려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그 사건을 이겨가지고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네, 그거는 거의 드라마보다 더 극적인 사건들을 많이 겪으셨네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썰 풀면 좀 과장해서 3박 4일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근데 저도 가끔 갑자기 생각난 게 저도 예전에 그 충주 출장소에서 일할 때 법원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고랑 피고인가 봐요. 근데 무슨 사건인지 모르겠는데 머리채 잡고 싸우더라고 법정 앞에서.
그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사실 변호사들도 좀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게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당하기보다는 저희 의뢰자가 상대방 변호사한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 변호사가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의뢰인의 말을 이제 증거에 비추어서 판단을 하고 네. 의뢰인의 주장을 이제 옮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상대방 당사자나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뭐 사실과 다른 주장일 수 있어요. 그러면 흥분해가지고 이제 뭐 법정에서부터 이제 약간 화가 나죠. 거짓말 약간 저 뭐 나쁜 변호사 같으니 막 이러면서 당사자한테 소리치거나 이제 재판정에서는 이제 제지를 하죠, 재판장님이. 그럼 그 건의 때문에 조금 수그러드는데 이게 2차 전환 나와서 시작이거든요. 아, 머리 찢고 싸우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뭐 소리를 지르거나 네, 뭐 저도 뭐 상대 가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소리치는 당사자들 꽤 많았고요. 변호사끼리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흥분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조금 오늘 좀 상대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러면 그 재판 끝나고 빨리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래야 이제 휩싸이지 않을 수 있고 만약에 우리 의뢰자가 상대방 변호사나 상대방 당사자한테 한다, 그럼 제가 제지를 시킵니다. 아 근데 갑자기 생각났다. 그 아까 그거 바지춤 그 말씀하실 때 네. 그러니까 이것도 영화에서 본 건데 우리 그 암살이라는 영화 네네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종이 암살. 그게 이제 그 상해를 탈의하고 이제 막 이게 자기의 어떤 이게 증거라고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뭐 그거야 뭐 이제 거의 뭐 엄청 오래전에 법정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서도 이제 어떤 조폭으로 나오시는 그 역할로 나오시는 배우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어떤 자기 몸에 증거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상해를 막 탈의를 해. 막 이거 보라고 막 이러면서 막 여기 막 이렇게 다치지 않았냐고. 근데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법정에서. 그래서 제지당하는 거죠. 그거는 사실 예. 그렇게 즉흥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고 몸에 만약에 증거 같은 게 남아 있다라고 하면 그 신체에 대한 별도의 검증 기일을 신청을 해가지고 특정 기일을 지정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뭐 비공개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한다든지 특정 기일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신체에 그 남겨져 있는 증거가 이 사건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인지를 먼저 재판부에 소명 정도를 한 후에 보통 기일을 지정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한 거는 증거로 뭐 즉흥적으로 했는데 재판부가 만약에 그냥 채택을 하고 오늘 한번 봅시다 하면 보는 데는 사실 제한은 없는데요. 사실 뭐 소송 대리인하고의 그 협의도 안 돼 있고 재판부에 대해서도 어떠한 입증계획의 측면에서 어떠한 거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늘 재판 진행하는 와중에 자기가 화가 난다거나 울분에 쌓여가지고 갑자기 옷을 벗는다거나 하는 행동은 사실 다른 그날 기일에 있는 그 이후에 기일이 지정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여주면 판사님 많은 재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상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해로 인한 뭐 민사 사건이든 형사 사건이든 이 상해 자체가 증거지 않습니까? 몸에 그렇죠. 난 네. 그런 건 저희가 보통 이제 촬영을 해서 사진으로 증거를 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탈의하셔도 보여주지 않더라도 네. 그게 이미 사진을 통해서 증거로 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뢰자가 뭐 실질적으로 가서 탈의한다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아까 말씀하신 그 사건이 정말 임팩트 네, 있었죠. 이게 뭐 임팩트 있었잖아요.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라는 걸 우리 당사자분께서 네, 네, 네. 양해를 좀 해주시기 기억이 왜곡이 있을 수 있다. 네네네. 잘못된 사실일 수 있다. 네, 네. 그 드라마를 보면 이제 또 변호사가 이제 현장 답사를 가죠. 마치 탐정의 역할을 해요. 실제로 그런가요? 뭐 현장 답사 가시는 분도 있긴 한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직접 발로 뛰며 증거를 수집한다. 네, 이게 정말 미디어가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소년 심판 혹시 보셨어요? 소년 재판인가요? 소년 심판. 네, 소년 심판. 네. 거기 보면 그 소년 단단 재판 김혜수가 그 직접 수사하러 다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극중의 재미를 위한 요소이고 판사가 실제로 수사를 하러 다니진 않습니다. 그쵸. 재판 기관이 수사를 함께 하는 걸 이제 규문주의라고 해요. 예전에 조선시대 보면 사또가 수사도 하고 그 죄인에 대해서 형도 내려요. 뭐 곤장 몇 대에 처하라 아니면 뭐 죄인을 감옥에 가두어라 뭐 이런 식의 행위들을 하죠. 그게 이제 규문주의고 우리나라는 이제 그 탄핵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랑 이제 사법기관이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수사는 경찰과 검찰이 하고요. 그 재판 그 사법 판단은 법원이 하고 있죠. 이런 걸 이제 그 탄핵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판단하는 기관이 수사를 하는 거는 탄핵주의상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년 그 심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미지가 잘못돼 있죠. 그리고 비밀의 숲 한번 얘기해 볼까요? 비밀의 숲 보면 조승우 씨가 이제 직접 뭐 조사 발로 뛰면서 조사하잖아요. 뭐 그 뭐죠? 그 현장 가가지고 보고 네네네네. 그다음에 뭐 그 차량 주변 돌아보면서 블랙박스 같은 것도 요청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제가 그 조승우 씨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저런 사람이 있다면 진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한간 검사구나. 아 만약에 네. 저게 사실이라면. 네네. 그러니까 아, 진짜 그 변호사도 마찬가지인 게 변호사가 직접 증거 수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도 가보고 그런 게 사실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아야 돼요. 그렇죠. 현장에 가고 네. 탐사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 그 정도 변호사가 그 정도 시간을 쓴다? 그러면 변호사가 집이 원래 이제 엄청 부자여서 금수저예요. 그래서 변호사업을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건 몇 개만 해도 충분히 이제 사무실도 운영하고 직원 뭐 월급도 주고 이럴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아니면 그 의뢰인이 수임료를 엄청 많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만 해도 사무실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 뭐 직접 뭐 나가서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닌 결국에 이제 비용이 문제죠. 그런 경우가 아니면 좀 사실상 현장에 가는 경우는 드물죠. 근데 어떤 사건은 현장에 가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제가 하는 사건 중에 교통사고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 신호 체계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주변 환경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건축물 사건이다, 토지 분쟁 사건이다. 가서 실질적으로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진짜 현장에 나가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빠지거든요. 저도 예전에 대구에서 근무할 때 청도에 있는 토지 사건이었는데 의뢰자가 청도까지 와서 한번 봐달라고 했어요. 근데 그 청도까지 가면 이제 하루가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때 업무량에 비추어서 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를 일을 안 하면 너무 많은 공백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직접 탐정처럼 할 수 있냐 없냐는 비용의 문제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뭐 저는 사건 이제 검토하다가 의뢰인과 소통이 많이 필요하거나 현장을 갈 필요성이 있는 사건은 좀 나가서 보는 편입니다. 아, 진짜요? 제가 사건 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주의토지 통행권 확인 소송 같은 게 있으면 네. 그 해당 토지가 진짜 맹지인지 네. 뭐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건 기록만 봐서는 의뢰인 말뿐이어가지고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 나가서 본 적이 있었고 또 맨홀로 인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맨홀의 소유자와 관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지만 사건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맨홀의 형상과 그 주변에 똑같은 맨홀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그 장소를 가가지고 뭐 제가 촬영도 하고 재판부에 제출을 해가지고 현장 검증 같이 한번 가보자라고 해가지고 재판부와 동행을 한 적도 있었고요. 또 피해자 관련한 소송을 저희가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저희 공단에 내방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전화를 통하거나 이메일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지만 지체장애를 가지신 분이나 또 공단까지 내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 여력이 돼가지고 혹시나 내방을 뭐 할 여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제가 직접
그 피해자 댁에 가가지고 피해자의 뭔가 얘기를 직접 들으면서 사건에 뭔가 실마리를 찾거나 재판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어가지고 뭐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탐정의 수준에 이르는 그 정도는 업무상 아예 불가능하지만 재판 준비를 위해서 필요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좀 그런 점에 있어서는 현장을 가기도 하고 그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의뢰인과 현장에 함께 가거나 혹은 의뢰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소송을 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니 우문현답은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네, 우리 박성태 변호사는 굉장히 훌륭한 변호사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해주시는 것 같고 네. 대다수는 이제 저처럼 이제 하십니다. 근데 우리 박성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법무대상도 2번 받으신 분이고 네. 또 피해자들이나 이제 의뢰인을 생각하는 마음이 네. 제가 이제 우리 박성태 변호사 후배 변호사인데 네. 오늘 정말 배울 게 많다는 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현다. 그 서울중앙지부 접수하실 때 네. 박성태 변호사를 담당 변호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십시오. 네. 오늘 이렇게 정장 입고 오셨는데 뭐 드라마에서도 뭐 변호사 법조인들 분들은 다 정장 입고 이제 재판 같은 거 참석하시잖아요. 그거는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변호사가 그 법정을 들어갈 때 복장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복장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다만 관행적으로 이제 법관에 준해서 변호사는 정장에 타이를 메고 이제 끈 있는 구두를 신고 법원에 출석하는 것이 이제 법정 예절로 정착이 된 거죠. 아, 근데 그게 법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법이나 규칙은 아닌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예전에 그 박성태 변호사님 말씀하셨나? 그 예를 들어 소장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요즘은 다 컴퓨터로 쓰고 그러는데 사실 예전에 한 지금 연세 있으신 한 6, 70대 변호사분들은 지금도 손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어쨌든 소장을 쓰는 거에 있어서 그게 반드시 컴퓨터로 써야 된다. 네. 그런 법은 없는 거니까 이제 손으로 쓰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뭐 마찬가지 논리로 이런 복장 같은 것도 꼭 정장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예절이라지만 그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법정 예절을 어겼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아, 불이익을 네, 있다. 불이익이 만약에 우리가 사실 법이 아니어도 어떤 그 사회적으로 어떤 정해진 도덕을 어겼을 때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올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근데 판사는 뭐 상대방 복장이 어떻건 뭐라고 하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고 하나? 네네. 어쨌든 그거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상대방 복장이 불량 뭐 꼭 정장이 아니라고 해서 그거에 불이익을 그게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게? 그 일단 말씀하신 대로 판사는 이제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나 어떤 그 대리인의 복장을 이유로 뭐 판결이 달라진다 이러기는 뭐 좀 어려울 거라 같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지금 우리 변호사님들께서도 나이가 좀 많으신 변호사님들께서는 좀 옷을 조금 자유롭게 입고 오시는 변호사님들 계세요. 아, 자유롭다면 어떤 거죠? 일단 자유롭다는 건 이제 그 정장이 아닌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 몇 개를 얘기해 드릴게요. 가사 사건 이제 상대방 여자 변호사님이셨는데 처음에 이제 그 지방 그 법원을 가면 변호사 대기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게 변호사가 그 변론을 그 준비할 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분이 등산복을 입고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그 변호사만 출입이 가능한 공간인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변호사증을 검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저분은 누구시길래 여기 앉아 계실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 이제 재판정에 들어가는데 저희 재판장에 따라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는데 제 상대방 변호사님이셨어요. 네, 그래요?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젊은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 들어가면 요새 날씨 덥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이를 하지 않고 자켓을 벗고 이 흰색 이제 이 와이셔츠만 입은 채로 이제 앉아서 변론을 진행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그 정도는 양호하죠. 그게 양호하냐라고 했을 때 이게 또 그 예절 부분이 또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게 좀 굉장히 이제
그 저희 법조계 단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예요. 그쵸. 그래서 네. 이제 뭐 좀 이따 얘기 나누면 좋겠지만 이제 법정을 출입할 때 타일을 매지 않고 출입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 얼마 안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정에 출입할 땐 타일을 매고 출입을 했어야 되는데 이 노타이가 이제 열린 게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담론이 있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요. 제가 네네 말씀을 좀 더 드리면 네. 그 하절기에만 네. 노타이를 허용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이 도입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 볼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공문으로 오는 거예요. 그게 막 법원에서 네. 야 너네 변호사들 다 타이 매고 와 앞으로 타이를 매줘 뭐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오는 건가? 아니면 그냥 관습인지 그거의 관습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타이를 매는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타이를 매라라고 공문이 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절기 노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지방 변호사회에서 협조 공문 형태로 먼저 보내요. 지방 변호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하절기에 날씨가 너무 덥고 뭐 그 난방비 절약도 해야 되고 난방비가 아니죠 냉방비죠 죄송합니다. 그 냉방비 절약도 해야 되고 그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서 노타이를 허용하는데 협조를 해달라는 공문을 법원에 보냅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거에 대한 답으로 이제 뭐 하절기 뭐 타이를 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공문이 옵니다. 그래요? 네네. 요거 도입과 관련해서 저도 그래요? 사실 예전에 이게 너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가 타이를 매지 않을 수 있는 거야라는 의문을 가졌고 여기에 대해서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 한번 뭐 길긴 한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말씀하세요. 방송을 잘하시네. 네. 여러분 한번 들어봅시다. 예, 네네. 예. 이게 처음에 19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1980년 11월 17일 날 국무총리실에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죠. 그때 국무총리 지시 제18호를 네. 통해서 정부랑 이제 공공기관이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에너지 절약 대책을 내놓습니다. 네. 이때 여름철 냉방 온도는 28도 이상, 겨울철은 18도 이하로 지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기관 실내온도 그 26도로 낮출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2011년에 공공기관의 에너지 규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네, 네. 공공기관의 여름철 냉방 온도는 28도 이상, 겨울철 난방 온도는 18도 이하로 규정. 네. 그렇게 이제 뭐 그때만 이제 냉방을 틀 수가 있었던 네, 거예요. 네, 네. 그럼 사실 우리 그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절기에 늘 넥타이랑 이제 정장을 착용하고 다니는데 네. 28도가 안 내려가면 에어컨 안 틀어줘요. 그럼 얼마나 덥겠어요. 그 아, 사람도 그렇죠. 많고, 네, 그 밀집된 공간에서 있으면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2013년에 6월 초에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때 이제 그 법률 신문이라고 그 법률 뭐 컨텐츠를 전문적으로 하는 신문사가 있는데 네. 그 신문사에서 그때 한창 이제 쿨비즈 패션이 유행할 때였어요. 쿨비즈 패션? 쿨비즈 약간 그 비즈니스 패션인데 조금 시원하게 입자. 네네네. 예. 네. 그런 이제 뭐 가볍게 입자. 네네네. 그런 패션이 여기 자막으로 하나 깔아주세요. 쿨비즈 오케이, 패션. 오케이. 네. 그 패션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 법률신문에다 그 사설을 써서 법정에서 효율적인 변론을 위해서 우리 법조인들도 쿨비즈 패션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때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그 서울지방 변호사에서 2013년 7월 1일 날 그 정부 에너지 절약 방침에 따라 법정 내용 온도 상승으로 인해 변론이 어려우니 7월 달, 8월 달 두 달간 이제 노타이를 허용해 달라는 공문을 이제 법원에 보냅니다. 서울지방법원에. 네. 그로부터 이제 좀 그 2014년에 처음 보낸 거예요. 그 3일 후에 서울고등법원이 그 관내 법원이 여름철 법정에서 변호사와 법원 직원이 넥타이를 매지 않는 정장 차림을 허용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이제 노타이를 하고 법원에 출입할 수 있는 시초가 됩니다. 네, 오늘 보면 우리 박성태 변호사님은 이제 넥타이를 매고 오셨고 네. 저는 넥타이를 매고 오지 않았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하절기에는 저처럼 넥타이를 매지 않고 정장 차림으로 법원을 들어가는 게 허용이 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 허용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내가 만약에 오늘 제복장으로 갔다고 쳐봐요. 네. 제복장으로 가도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이제 안 돼, 무조건 안 된다. 그럼요. 뭐 어떻게 보면 법령 위반은 아니죠. 그렇죠. 그거 하면서 이제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복장이 그렇다면은, 네. 그러니까 어쨌든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진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등산복 입고 오신 변호사님이 등산복을 입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당신은 등산복 차림으로 왔으니까 이건 예의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너 불이익 먹어라. 이럴 수 없는 거죠.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네. 뭐 다른 나라 얘기를 일단 우리나라 얘기하기 전에 네. 다른 나라 얘기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호사가 만약에 노타이를 하고 왔다. 그리고 이제 어떤 실제 여성 변호사님이 법원 오실 때 모자를 쓰고 오신 적이 있어요. 이제 모자를 쓰고 온 경우, 그리고 사제복을 입고 온 경우.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터번 차림으로 온 경우. 이 경우에 법정 모독으로 간주해서 오, 네, 그래요? 해당 옷을 입은 변호사님들을 제한 사건이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네, 그 자유로운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또- 표현의 자유의 나라에서 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복장이 재판의 정상적인 기능을 훼손하거나 방해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법정 모독죄를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옷을 우리 그 계장님처럼 화려하게 입고 왔다고 해서 법정 모독죄가 되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다양한 사건이 있잖아요. 형사 사건도 있고 민사 사건도 있고 가사 사건도 행정 사건도 있는데 우리 그 화려한 복장을 입고 만약에 판사가 그 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약간 화려한 복장을 좀 눈에 거슬려 한다라고 했을 때 불이익이 없을 수도 있지만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추측컨대 그러면 불이익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래서 뭐 판결을 뒤집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건데 그 정도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뭐 증거 채택 같은 거 안 해주구나. 좀 우스갯소리로 네. 이제 제 지인 판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그 형사 법정에서 네. 피고인이 문신을 하고 왔다. 네. 문신이 있는 사람이죠. 네. 문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신이 있는데 그 문신을 가리지 않고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불량하게 봅니다. 그 여러분들 컨텐츠 찾아보시면 법원 갈 때 어떤 복장으로 가야 되나요라는 컨텐츠도 있습니다. 네, 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복장이 주는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함에 있어서 제가 이제 그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청각적인 요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시각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변호사들이 정장을 입고 가는 이유는 판사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주기 위함이죠. 또 하나의 일례를 들면 제가 이제 저도 이건 들은 얘기에서 이제 뭐 정확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모 대학 동문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모 대학 동문회에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판사님이 계셨는데 네. 변호사가 법원에 왔는데 노란색 타이를 하고 왔더라. 네. 그게 굉장히 눈에 거슬렸다. 안 되는 거야 노란색 타이면?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마침 그 해에 네. 제가 노란색 타이가 겨울에 검정색 정장과 노란색 타이를 매면 네. 이게 명도 대비가 돼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노란색 타이를 하고 이제 저는 좀 그 따뜻한 느낌으로 노란색 타이를 메고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배경도 일부러 노란색으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마치 약간 내 얘기인 것처럼 네. 좀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색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건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좀 너무 가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 법조계가 보수적입니다. 지금 뭐 많이 열려가고 있지만 네, 또 네. 이제 저희 세대와 저희 윗세대의 법조인들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제 저희는 어쨌든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안전하게 하고 가는 게 저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이제 뭐 재판부의 신뢰를 뭐 정장 뭐 진중한 태도로 가야 되는 건 맞고 그렇지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뭐 그런 실험을 했대요. 외국에서 막 그 공중전화 박스 위에다가 500원을 그러니까 동전을 놓은 거야. 근데 이게 내가 막 그냥 옷을 좀 약간 그냥 허름하게 입었을 때는 그거를 가져간대요. 500원 아싸 이러면서 가져간대. 근데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정장을 입으면 그 뭔가 좀 이렇게 내 마음가짐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걸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좀 약간 옷을 좀 약간 신경 안 쓰고 입었을 때는 무단횡단을 한대요. 근데 또 정장 입었을 땐 또 무단횡단 안 한대요. 똑같은 사람이. 그래서 뭐 변호사님들도 이제 뭐 재판 가실 때 이제 마음가짐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또 정장을 입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복장의 형식보다는 변론의 진실성이 보다 더 중요한 가치인 거는 맞고 네. 우리가 마치 장례식장에 반바지 반팔에 슬리퍼를 신고 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네. 법정은 어찌 됐든 간에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하는 한 순간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순간에 보다 몰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복장에 조금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목소리, 그 변론, 우리의 의뢰인 그리고 이 사건에 보다 몰입을 하기 위해서 조금은 복장을 조금 더 단정하고 어떠한 이 사건에 관한 몰입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조금 자신의 개성을 조금 줄이는 것 낮추고. 같은 것이 좀 법조계의 하나의 풍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기능적 측면에서. 했습니다. 네. 좀 뭐 부가하면 사실 저희 공단은 대부분의 사건을 이제 이기잖아요. 네, 네. 뭐 제가 아까 계장님이랑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뭐 승소율이 98.7이다 네. 이것처럼 대다수 이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복장을 엄청 신경 쓰고 가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제 결과가 좀 예측이 어려운 사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로서도 이게 쟁점이 지금 법적 쟁점인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쉽게 예측이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복장을 좀 더 신경 쓰고 갑니다. 네, 이게 뭐 개인적인 거 같긴 한데 네, 더 신경 쓰고 가면 이제 내 복장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오지 않을 거다. 이 개인적인 그냥 생각인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좀 신경을 쓰는 타입인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제일 하기 싫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저는 네. 뭐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사건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 저희 비밀 유지 의무상 그렇죠. 좀 네, 어려운데 저는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일하고 이게 경제적 약자를 돕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공단을 이제 직장으로 택한 이유도 어느 정도 그런 사회 정의라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건을 하다 보면 우리 의뢰자가 약간 정의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우리 의뢰자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 그때가 진짜 약간 정말 하기 싫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 공단은 의뢰자한테 수임료 안 받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우리 공단이 경제적 약자의 법률 구조를 도와서 약자와 강자의 그런 권리 구조의 형평을 맞추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의뢰자는 자기가 약자이기 때문에 정의롭지 않아도 사회가 나의 편을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우리 미디어에서는 되게 강자는 나쁜 사람이고 약자는 이제 선량하고 좋은 사람인데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구도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정의롭지 않은 약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좀 우리 사회가 설정한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없고 그런 분들 상대할 때 좀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말로 현타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현타라고 하는데 뭐 보험 사건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되게 경미한 사고인데 뭐 당연히 몇 나는 년간 받아야- 치료를 받으세요. 내가 봐도 이거는 이 사건이랑 관계없이 치료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본인은 억울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런 거 좀 해드릴 때 약간 현타가 옵니다.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수행계약을 체결하면 그냥 말씀드릴까요? 선생님 이거는 제가 담당 변호사님 저도 납득이 안 돼서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른 변호사한테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제가 이제 수임과 사임의 자유가 없는 그렇죠. 네, 이 공단에서 일하기 때문에 사임하고 싶어도 사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밖에는 근데 밖에도 법률로. 아까 말씀드렸지 내가 어서 변호사다라고 하면 사임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밖에 변호사들도 되게 안 되는 사건이고 어려운 사건인데 대표가 된다고 받아오면 그때 이제 고충이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안 될 거라고 이제 의뢰자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의뢰자가 대표가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 된다고 해서 수임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럴 때 이제 가장 힘들죠.
변호사님은 뭐 하기 싫었던 사건이 뭐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의뢰인과 전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사건이거나 아니면 의뢰인이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자료나 증거는 전혀 없고 오히려 그 자료를 봤을 때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사건을 공단에서 하는 게 과연 적정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은 좀 수행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보통 합니다. 나쁜 사람을 변호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나쁜 사람이라도 권리는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송을 하면 네. 당사자들이 주로 하는 게 변호사님 상대방이요 이런 나쁜 짓을 한 놈입니다. 아니면 뭐 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꾸 상대방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주장만 이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그 예를 들어서 남한테 맨날 피해만 끼치고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네. 악인이라고 합시다. 네. 근데 그 사람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요. 그러면 그 돈을 근데 친구가 안 줘요. 네. 그 사람 돈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긴 받아야 돼. 받아야죠. 나쁜 네. 사람이지만 돈을 빌려줬으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도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근데 형사 사건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진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이제 변호하는 거에 대해서 변호사들에 대한 비난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뭐냐?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혐의가 있어서 그 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가 판단하기 이 사람을 기소해서 피고인이 되더라도 이 사람은 아직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영화나 드라마 한번 보면 이제 어떤 모종의 세력의 체릭에 빠져서 주인공들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에 네. 그 놓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증거를 보면 이 모종의 세력이 다 증거도 다 조작해 놨기 때문에 증거나 상황이 다 그 주인공이 범인이라고 가리켜요. 근데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범인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우리 피고인들은 다 억울하다고 해요. 자기가 이제 뭐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고 다 억울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영화 같이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10,000명 중에 1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자기 무죄 입증을 못 해요. 법률적 지식이 있다고 사실 증거나 상황이 다 그렇게 되면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뭐 어떤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유죄로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렇지만 그런 기회조차 박탈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돕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자기의 무죄를 입증해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도 변호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요약하면 네. 우리가 100명 중에 99명의 도둑놈을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 한 명도 언제나 변호의 필요성은 있다. 그 사람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유죄로 확정되기까지는 자신의 어떠한 변론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으로서는 그의 이익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책임에 맞는 뭐 형벌이 부여되든 어쨌든 권리 의무화에 맞는 그 책임을 부여하는 그 과정에서 동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악인도 언제나 변호의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떠오른 사건인데 그때 이제 일부 무죄 판결 받은 사건 하나 얘기해 볼게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제명은 그 어떤 노상에 방치된 물건을 주인 허락 없이 들고 갔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경찰에서 모두 다 인정을 했어요. 내가 경찰이 이거 증거 맞냐라고 해서 죄를 다 인정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도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굉장히 뭐 70이 넘으셨고요 그 당시에. 그리고 모두 인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 물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벌금을 낮게 잡아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랑 제가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그 할아버지가 다 하신 거 맞냐라고 했더니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기록을 보는데 기록을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훔친 것 중에 에어컨 실외기를 훔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훔쳤다는 CCTV 자료도 없고 할아버지의 진술에서도 에어컨 실외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에어컨 실외기 무게가 보통 20kg가 넘는데 할아버지는 이제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 물건들을 가져가셨었거든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과연 이 실외기 들 수 있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다시 할아버지 불러가지고 약간 10kg가 넘는 그 책을 한번 들어보라고 했어요. 예. 근데 할아버지가 약간 잘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실외기 들고 간 거 맞냐라고 했더니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시래기는. 그래서 제가 아니 시래기 들고 간 거 잘 모르신다면서 왜 경찰에서는 다 맞다고 인정하셨냐라고 했더니 난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다른 거는 이제 뭐 인정하더라도 그 부분을 다퉜죠. 그 부분 다퉈서 이거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훔쳐갔다는 그런 증거도 없고 실질적으로 크기나 무게에 비춰서 그 시래기가 또 자전거에 실리기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시중에 파는 모델 몇 가지를 이제 내 가지고 평균 무게가 이거고 평균 크기가 이건데 이 할아버지 혼자서 옮기기 너무 크다라고 변론을 했고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받았거든요. 사실 이거 변호인 없이 했으면 그냥 그 부분도 당연히 유죄가 나왔을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 끼어 팔기라고 표현해야 되니까 미제 경찰이 이제 미제 중에 일부를 이제 한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좀 밀어 넣을 때가 있어요. 미제 해결하려고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다 싶은데 어쨌든 무조건 속단하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거기서 배웠죠. 네. 아니 근데 제가 어떤 그 영상 보니까 그러니까 드라마 보면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막 학설 같은 거 얘기해요. 막 그 법조인이 막 근데 실제로 제가 어떤 영상 어떤 이주국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실제 재판에서 막 학설 얘기하고 그러면은 그날 검사들이 그 회식하면서 야 쟤 변호사 쟤 누군데 막 학설 얘기하더라. 쟤 웃기지 않냐?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 막 비웃는 식으로 막 그런다는 거예요. 판사도 되게 막 그런 거 학설 같은 거 막 헛소리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쳐내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여러 상황이 있지만 일단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법원의 결론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 그때 학설을 꺼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제 법원의 결론이 이미 정해진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법원 결론에 따를 때 이렇다, 아니다를 얘기해야 되는데 학설을 꺼낸다는 거는 조금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죠. 저는 어떤 경우에 꺼내냐면 의뢰자를 위해서 무슨 주장이라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판례에 따를 때 결론이 너무 명백해요. 우리 의뢰자가 질 게 어느 정도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의뢰자를 위해서 변론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학설을 꺼내 듭니다. 법원은 이런 학설을 취하지만 이런 견해를 취하지만 이런 학설에 따를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 그 의뢰자는 이렇게 된다라는 주장을 펼쳐보죠. 그거는 사실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견해를 얘기하는 거니까 할 수 있죠. 그럼 판사님 보시고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패소. 네. 이렇게 결론 내려지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한 일을 한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시험을 공부할 때 어차피 법원은 판례 태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학설을 논하는 거를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수험생도 계시고 변호사들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면 사실 학설을 꺼낼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일부 그렇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법학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좀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어떤 다양한 가치 속에서 어떤 게 맞다라고 이제 그 정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라마다 법이 다른 거예요. 그 사회 문화 속에서는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맞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 사회에서 이런 그 견해를 취했다고 해서 다른 견해가 전혀 다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실무에서는 사실 그 견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희한텐 그 실무가 입장에서는 좀 그냥 약간 머리 용량을 낭비한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어차피 쓰지 않을 거 왜 배우냐? 이런 생각인데 일부 교수님에서는 이제 법학이라는 게 다양한 견해를 좀 보고 그 중에 이제 어떤 견해를 택하는 건데 다양한 견해 자체를 배우는 거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겨서 너무 안타깝다. 법학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또 쓰시는 분도 있죠. 그러니까 제일 높은 대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그거 역시 그냥 바뀔 수 수많은 있죠. 수많은 가치 학설 중에서 네. 대법원이 결정한 거고 그걸 존중하는 것뿐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예. 얼마 전에 뭐 그 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대법원 판례라는 게 변경이 되거든요. 전원 합의체를 통해서. 근데 이제 너무 그 변호사들이나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답습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근데 저도 이제 사건을 해보면 이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결국 대법원에 다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하급심은 어쨌든 대법원 판례를 따라가거든요, 계속. 네. 그래서 의뢰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대법원이 이렇기 때문에 싸울 거면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 괜찮냐? 괜찮냐는 이제 상대방 변호사 신청하면 패소하면 계속 소송 비용이 발생하고 대법원이 견해를 안 바꿀 가능성이 큰데 과연 이거를 네가 네 말이 맞다고 하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싸울 거냐? 이거를 일단 묻는 절차를 거칩니다. 두 분은 변호사로서 일하시는 게 자아 실현이 좀 되시나요? 그 자아 실현이란 말이 사실 좀 의미를 이제 정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아 실현의 뜻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좀 찾아봤는데 이 말을 처음 쓴 건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네. 거기까지 가나요? 네, 거기까지 그분이 처음 쓰셨고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공단에 오기 전에 뭐 내 삶의 소명은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내 삶이 좀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곰곰이 했었고 뭐 믿지 않으시는 분도 계셨지만 저는 그때 이제 종교가 있어서 내 소명이라고 생각한 게 이제 약자를 돕는 삶이 내 삶의 소명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공단이 경제적 약자를 돕는 일을 하고 있고 의뢰자한테 이제 돈을 받지 않으니까 생계도 유지할 수 있어서 요 부분을 생각해서 공단을 택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단에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 그런 정의롭지 않은 약자를 만나면서부터 약간 좀 현타가 와서 이게 과연 내 삶의 자아 실현인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뿌듯할 때가 많으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이제 그 공익법무관을 이 법률구조공단에서 했었는데 그 소명을 생각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뿌듯했던 순간만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치 뿌듯한 순간이 있었지라고 하면서 공단에 지원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지금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승소의 기쁨을 느끼는 거는 되게 잠깐이고 그리고 승소를 하면 저희가 이제 승소 판결문은 이제 저희가 교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의뢰자한테 이제 뭐 만나서 뭐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의뢰자가 뭐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할 때는 느끼는데 대부분의 사건은 의뢰자를 이제 만나지 못하고 가다 보니까 근데 패소 판결을 받으면 의뢰자를 만나서 이제 판결문도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항소했을 때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만나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승소해서 뿌듯함 느끼는 거 아주 잠깐이고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고통은 너무 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변호사로서 일하면서 뿌듯함을 느끼는 순간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법률 분쟁은 늘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근데 그 법률 분쟁을 통해서 우리는 모두 평화를 찾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평화 끝에는 모두에게 평온과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저는 좀 보람을 느끼는 편이고 그 여정 속에 누군가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어떠한 변화를 주는 그런 작은 정의를 실현하는 데서 큰 보람을 느껴서 굉장히 직업적인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현타를 드러내고 네 좋은 얘기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산다는 건 뭘까요? 저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장점을 먼저 얘기하면 일단 변호사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란 직업을 이제 꺼냈을 때 어느 정도 지식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똑똑하겠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어려운 과정을 겪어냈기 때문에 좀 인내력도 있겠구나. 이런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는 알아서 나쁠 게 없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어려운 법률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상의를 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어딜 가나 좀 환영을 해주고 친해지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나이에 의한 서열을 정하는 네. 그런 문화긴 하지만 변호사라고 했을 때 함부로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존대를 존중해주는 네, 맞습니다. 얘기가 존중을 있죠. 받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소득이나 고소득이라고 미디어에서 이제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에 네. 연애나 결혼을 함에 있어서 좀 그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 역이용하시는구나. 여기형인가요? 아, 네네네. 네네네. 네, 여기형일 수 있지만 네네. 저는 네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뭐 일례로 얘기하면 저도 사실 이제 살아오면서 변호사가 되기 전과 후로 약간 삶이 좀 달라졌다 생각을 하는데 네. 되기 전에 뭐 제 스스로 제가 뭐 평가를 하긴 어렵겠지만 그냥 뭐 한 6, 70점 정도였다라고 하면 변호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좀 가산점이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삶에 있어서 좀 유리한 면이 생겼죠. 근데 단점은 이제 법률 상담을 조금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탁 어떤 문제를 던져주면 답이 탁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식 노동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문제 생기면 연락 옵니다. 친하든 안 친하든 연락이 와요. 그래서 뭐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그게 간단한 것도 있지만 간단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절차가 어떻게 돼? 이런 건 굉장히 간단한 그쵸. 문제인데 뭐 아니면 뭐 이렇게 했을 때 결론이 어떻게 돼? 이런 것도 뭐 루틴한 거면 답을 빨리 내려줄 수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야? 이런 거는 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거야? 이런 거는 저희가 시간을 내서 그 사실 그 법령도 찾아보고 판례도 찾아보고 그런 시간을 거쳐요. 이게 그 자문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네. 법률 상담에 대해서 묻는 거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자문을 운영해요. 네. 그리고 대형 로펌도 기업에게 자문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문 행위 자체가 자문만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듯이 자문 행위 자체가 이제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묻는 분들이 많죠. 근데 인간관계상 이거를 좀 거절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내가 거절했을 때 너무 각박한 거 아니냐. 그거 뭐 어렵다고 얘기해주면 되지.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개업 변호사고 좀 한가하면 기쁜 마음으로 해드릴 거예요 하고 그게 이제 어떤 소송을 해야 될 때 저의 수익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사건으로 머리가 아프고 내 삶도 너무 힘든데 거기다가 이제 어떤 질문을 하면 좀 그런 게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래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새로 사람 사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그 질의들을 받을 때마다 인간관계를 좀 막 넓혀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고 네 무조건 넓히지 않는 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산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변호사로 사는 거 정말 힘든 일이지만 굉장히 보람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일상적인 작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이 변호사인데 그렇게 변호사의 뭔가 공익적인 사명과 그런 정의감만을 가지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또 변호사로서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모범생과 날라리를 네. 모셔놓고 얘기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모시고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뭐 이게 드라마로 인해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이제 어떤 정화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조금 약간 주제가 삼천포로 새긴 했는데 그래도 많이 재밌었습니다. 네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오늘 일단 방송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뭐 법정 복장부터 법정 에피소드까지 정말 다양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오늘 그 코감기가 들어서 이제 목소리가 사실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 네, 네. 사실은 목소리가 엄청 좋은데 네. 목소리가 안 좋게 나가서 네, 네.
좀 아쉽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그러면서부터 마세요. 뭐 또 드는 생각이 좀 그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좀 과감 없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시청자들이 또 어떻게 느끼실까 이런 걱정도 좀 들고요. 또 우리 박성태 변호사님이 굉장히 모범적인 답안을 하셨는데 제가 너무 날라리처럼 얘기한 게 아닐까 하는 아니에요. 또 생각도 해봅니다. 훌륭하셨습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여러분들 뭐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네, 저희가 또 다음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니까 네. 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법정은 사실 변호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법정과 그 일상에 대해서 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고 이러한 좀 일상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정말 나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아까 대화 중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항상 좋은 것만 보시고 좋은 것만 들으시고 정말 좋은 생각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직해야 되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